여러분 반갑습니다. 춥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 강의 시간 좀 줄여서 빨리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국민저항권 문제를 2주 전에 원래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공수처 문제가 중점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때 주제를 바꿔서 공수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국민저항권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단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헌법 같은 경우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일단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권을 인정한 판례가 없습니다. 저항권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들, 피고인들이 저항권을 주장한 예는 몇 차례 있었는데, 예컨대 대표적으로 민청학년 유신대입니다. 민청학년 사건 때 민청학년 가담자들이 자기들은 유신체제 저항하는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정말 분노가 치미는 사건 중에 하나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난 뒤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법원의 역사에서 저항권을 주장한 예가 있긴 했지만 또 국회와 관련된 사건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법상의 권리일 수는 있으나 실정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항권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항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저항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저항권의 사실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뿌리는 중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때, 고대 말기부터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 폭군이 등장을 하면 폭군을 추방하거나 또는 폭군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이제 폭군 방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저항권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저항권 사상이 이제 확립된 것은 사실은 로크, 영국의 존 로크라는 이제 정치철학자, 법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정부는 국민이 만들었다는 거죠. 국민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정부가 주권자의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거부하거나 파기하려고 할 때, 그때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 정부를 바꿔야 된다, 갈아치워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하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존 로크가 체계화시켰습니다. 그게 사실은 근대적 의미의 저항권 사상의 완결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 이제 어디로 건너갔냐면, 제일 먼저 건너간 곳이 역설적에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선언이 나왔죠. 독립선언에 그 저항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식민지 공국이었던 영국이 식민지 13개조를 그렇게 강압할 때, 그때 저항하는 독립전쟁은 바로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독립선언에 문서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인권선언에 마찬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압제의 저항할 권리가 들어가가지고 저항권이 그 뒤에 프랑스법으로 이제 개성이 됐는데,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 헌법, 이런 곳에서 이제 저항권이 이제 명문화됐고,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저항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진짜 제대로 보장된 게 서독,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됐습니다. 지금 독일 헌법에서 명문화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치경 때문에 나치경. 나치가 사실은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사실 나치가 완전히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치에 실망하는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 많은 유럽인들이 전쟁으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유태인 같은 경우는 진짜 삭살을 했죠. 이걸 바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적인 헌법 질서 이걸 완전히 부정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그 국민의 저항권으로 히틀러가 무너진 게 아니고 2차 대전을 통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사실 저항권의 활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수도 기본부를 만들 때 나중에 저항권을 문화시키자 나치 같은 정권 그리고 또 공산주의 정권 이런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같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할 때 그때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헌법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은 지금 현재 저항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은 37조 1항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헌법에 여러 가지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도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과 똑같이 보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 가운데 하나가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헌법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법원에서는 그걸 아직 적용한 판례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항권의 핵심적 내용은 우리가 오늘 우리 동지님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의 또 대표님들도 연설하실 때 국민저항권 발동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항권의 발동이 아니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겁니다.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권의 성격 그리고 저항권 성격과 구별되는 혁명권 요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극기혁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저항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정치적 구호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원래 저항권과 혁명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항권은 뭐냐면 기존에 헌법 질서가 있죠. 헌법 질서가 있는데 권력자가 국가 권력이 기존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을 때 창당국 파괴했을 때 그때 그 파괴된 원래의 헌법 질서로 되돌아갈 때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 세력들이 있을 때 그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저항해서 원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저항입니다. 그게 저항권의 겁니다. 근데 혁명권은 뭐냐면 혁명권은 그야말로 근데 좌파들이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법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뭐냐면 기존의 헌법 질서가 국가 권력에서 파괴됐을 때 그 파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안에서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저항권은 그래서 구분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항권은 어떤 간에 기존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할 수가 원래 없는 겁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은 다르죠. 그건 기존 질서를 헌법 질서를 위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식으로 막 내란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명권의 경우에는 혁명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혁명권의 경우는 성공하면 진짜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실패하면 그야말로 반역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항권은 뭐냐면 기존에 만약에 저항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물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독재 권력에 의해서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가지고, 근데 그 저항이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그 권력자에서 독재 권력에서 우리가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저항권의 행사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공하면 물론 우리 당연히 그 저항운동의 그 영웅으로서 우리가 부상을 할 수 있겠죠. 처벌을 안 받겠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항권의 의미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저항운동이 실패했을 때 우리의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권과 혁명권이 사실 성격이 이미 다른데, 근데 실패한 경우에 비극적 어떤 결과, 저항을 했을 때 실패하거나 혁명을 했을 때 실패한 경우, 그 비극적 결과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구분하기가 제일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 점에서 이제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권의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언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구호들이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하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 가지는 궁금증입니다. 근데 저항권을 일단 첫째 몇 가지 중요한 요소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권의 출발점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 개개인의 모인 단체, 결사, 정당, 또 저항권의 행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또 국민들이 모인 결사체, 일반 결사체뿐만 아니라 정당까지도 저항권의 행사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 저항권의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입니다. 물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상대방은 국가 권력입니다. 독재 권력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 권력, 이게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행사할 수 있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 요건이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국가 권력이, 독재 권력이 헌법 규정 한두 개를 위반한다. 그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재 권력이 우리 공화당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투쟁하는 정당에 대해서 완전히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고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해도 그 사법부가 전혀 기능을 못 해주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전혀 기능을 못할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헌법 질서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냥 개별적으로 규정 하나하나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항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중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헌법 교과서도 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주장적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우리가 또 한미동맹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들, 우리가 집회에서 늘 주장하는 구호들, 이런 구호들을 전면적으로 구성할 때, 그때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백해야 된다. 그냥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명백해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항권의 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권이 개인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서 다 저항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항권을 어느 경우든 다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남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정당 탄압, 정당 감금, 정당주의자들은 감금, 그리고 수사나 재판을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요구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어야만 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장권의 보충성 또는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장권은 사실은 국민이 원래는 국가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우리 의무를 다 이행할 법도 지키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장권은 뭐냐면 국가 권력에 불법적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 장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헌법 질서를 회복하려는 수단을 다 강구해보고 안 되면 그때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수단 다 합법적인 수단을 다 강구해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소고발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같은 거 제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소원 같은 거 제기해보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장권 행사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따라서 실제로 헌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헌법소원이나 위헌문제 심판이나 재판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권 행사라고 하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다 해서도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최후 수단성이라고 해요.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거쳐야 된다 하는 게 보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장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충성과 최후 수단성을 갖는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언제 있느냐, 그것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이게 최후 수단이냐, 또 다른 합법적 수단을 다 거쳤냐, 이것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건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리 이게 장권의 요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장 활동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재판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법원에서 이걸 장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다른 합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느냐, 그리고 이 장권 행사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요소들이 다 인정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런 경우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어떤 관공서를 섞이겠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게 되거든요. 방아죄나 이런 거 걸리게 되고 공방면 물론이고. 그런데 그 회의가 장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유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바로 그 장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걸 따진다.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질서에 침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 구제수단을 다 해봤냐, 그리고 최후 수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를 3년 가까이 해오면서 우리가 이것을 장권의 행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지금 저항권 행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구호는 국민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저는 예비적,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서자라는 정책 보로서 우리가 저항권 발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지, 우리의 활동은 합법적 활동입니다. 그럼 저항권이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언론, 출판, 결사회들, 그리고 정당 활동의 자유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저항권이 있는다는 말은 합법적인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서 불법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방공서를 습격한다는 이런 불법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불법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그걸 저항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는 저항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항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국민저항권 활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 저항권 행사가 아닙니다. 그건 합법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때 간혹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스팔트에 피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저항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사격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있죠. 그런 경우가 사실 그쪽에서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충분히 폭력적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격을 받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항권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정말 정정당당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결정적 국면, 정말 우리가 폭력적 수단을 써야 되는 경우, 폭력적 수단을 써야 되는 경우, 그 시점이 표현의 자유에서 저항권 행사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무엇보다 우리 대표님 두 분께서는 우리 동시에 다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규율 사태를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정말 도대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시점, 그 시점에 아마 그런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말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이고, 그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불행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서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퇴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실 저항권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우리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설득이 고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위헌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사실은 법적인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정말 우리의 권리긴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태가 자체가 정치 사태. 저는 그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합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도로 전국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칠 구호가 그렇다고 해서 폭력수사를 안 쓰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렇게 온수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문재인 좌파도 하고도 당연히 주장해야 됩니다. 문재인 퇴진 다 당연히 주장해. 저런 구속 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의미, 자원권의 기본적으로 행동이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합법성의 틀을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행동이익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 충돌 불가피합니다. 한마디로 공권력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 이전에 우리는 문재인 좌파독 정권이 퇴진하도록 만드는 것, 합법적 수단,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독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최선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항까지 넘어가는 건 오히려 플랜 B 내지는 차선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저항권 말씀을 해달라고 박태우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찬물기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막설했지만 어떤간에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야 될 거는,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국민저항권의 발동은 실제로 저항권이 행사되는 폭력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다수의 국민들이 평화적인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국민저항권 발동의 의미입니다. 정치 슬로건으로서의 그런 의미로 국민저항권 발동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법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저항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권력과 독재 권력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회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 저항은 성공하고 물론 처벌을 안 받게 되겠죠. 그러나 실패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독재 권력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물리적 공권력과 물리적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후적 결과는 어떻게 하래? 비극적입니다. 시행자가 나와야 되고, 시행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재판 과정까지 펼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틀 내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오셔가지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재인 좌파독 스스로 물러나는 이 사태, 그래서 리얼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사태, 이런 사태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그래서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저항권에 효과를 넣는 거죠. 저항권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저항권의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목적,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저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게, 저항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정말 복지 권력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저항권으로 있는 것 같이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독재가 더 홍보화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측면에서 정말 그나마 굉장히 우리에게 좀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 미국 갔다 오셔서 그렇지만은 지금 공산권, 전체주의권이 거의 몰락해가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몰락해서 갈 상황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한국 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문 정부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런 말을 썼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 최고위 교수 갔다 오시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확고하게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권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서 국민과 탄압하는 정권일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이 약간 붉은 색깔 띠는 정권일 수도 있다는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장악권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마 미국과 주변 국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는 아마 헌법 질서를 크게 파괴해가지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마 물리적으로 진압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거라고.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 밑에 지시를 내렸을 때 경찰이나 군대가 독재 정권의 명령을 따를까요? 안 따를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 이것을 요구하고 일어나면 경찰도 진압 명령이 내려도 진압 안 합니다. 사실 판례가 다 확인돼 있습니다. 상관에 불법적인 지시를 안 받아도 된다. 좌파들이 수령해가지고 그 판례 다 남겨놨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죠. 상관에 지시를 받아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그런 판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런 조직들도 실제로 그런 상황, 장악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마 권력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생긴 게 바로 어디냐면 동유럽의 민주화가 동유럽이 공산 체제에서 반기를 들고 바로 이제 우리 자유민주제로 편입되게 체제선을 결정기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본인 명령을 안 듣습니다. 경찰도 명령을 안 듣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같은 경우는 독재가 완전히 절대 독재자로 고립하다가 도망치려고 하다가 국민들이 헬기 이끌어내서 잡아 죽였습니다. 길거리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당하는 걸 보고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김정일이랍니다. 김일성 김정일인데 왜 그러냐면 차우셰스쿠하고 김일성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자주 교류도 하고 그랬어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유럽 잘 못 가죠. 기차 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최후의 순간에 차우셰스쿠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들 손에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굉장히 고마움을 가슴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저력을 알기 때문에 독자들이 앞으로 사실 못 맞죠. 근데 물론 예외적인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장악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직전 단계까지 몰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을 몰아갈 필요는 있지만 장악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래도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전 가이라고 약하다고 국제정세가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성격이 다른 여러 텍스 집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성격을 가지고 문재인이가 겁먹고 안 먹고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어떡하네 탱기가
그런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더라고. 두려움을. 우리가 그 구체적인 성격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그 장군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극한적 상황까지 오지 않고도 우리 항법 질서를 배워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제목을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서술이 좀 낙관적이어서 동지 여러분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